매부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부리 6월 둘째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뉴스 세 가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줍줍은 무주택자만. 두 번째는 올파포도 못 피한 상가공실. 세 번째, 서울은 전 국민의 투자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줍줍은 무주택자만 2년 전으로 돌아간 제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 전에도 한번 다뤄드렸었고 작년 하반기에 또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무주택자인 우리들의 희망,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는 줍줍 많이들 잘 넣고 계신가요? 여기 세종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었죠. 다들 넣으셨는지, 혹시나 당첨자는 있으시다면 자랑 좀 해주세요. 자, 여기 경쟁률 어땠나? 57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뭐 동탄역 롯데캐슬 300만 대 1 나왔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줍줍의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상당히 뜨거운데, 사실 이 줍줍 열기에 정부가 칼을 빼들겠다고 얘기를 한 지는 한참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 기사인데요. 줍줍 풀었더니 동탄서 300만 명 몰려 정부 무순위 청약에 칼 빼든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과열 양상으로 가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버가 터져서 청약일을 막 연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세종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게 단지가 2개에서 나눠서 나왔는데 이거 사이트 먹통 될까봐 2개 나눠서 했어요. 날짜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서버도 과부하가 되고 전 국민들이 이거에만 이제 몰두하니까 이런 걸 좀 다시 조건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야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기사 제목 보면 집 없어야 10억 줍줍 올림픽 파크 포레온 첫 적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청약과 관련된 모든 제도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길고 복잡해요. 근데 청약 관련돼서 좀 헷갈리는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 하면 첫 번째는 모집 공고를 보시고 두 번째는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까지 보시면 정말로 헷갈리는 거 없이, 틀리는 거 없이 청약을 잘 넣으실 수 있는데, 이번 주죠 1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완료된 상태인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무순위로 나오는 것들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전국에 2채, 3채, 뭐 100채 갖고 있는 분들도 다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열 양상이 되다 보니까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달아오르고 있고, 사실 이게 2년 전에는 원래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왜 바꿨냐? 그 당시에 주택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방은 여전히 지금도 미분양이 많지만 서울도 심각해가지고 이러다가는 건설사를 다 죽겠다, 최대한 집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풀렸던 건데 다시 2년 만에 롤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원래 거주 지역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됐었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바뀌진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해당 아파트, 무순위가 나오는 아파트에 속한 시군 구청장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시군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어떻게 정할 수 있냐? 동대문구에서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동대문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건데, 가장 최소 단위로는 동대문구가 속한 서울시로 정할 수 있고, 조금 더 넓히면 서울시가 포함된 수도권 까지 넓힐 수 있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기회를 다 열어주겠다 하면 전국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거를 시군구청장이 정한다는 거,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까지 넓힐 수 있다, 그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광역권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광역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나오면 인천에만 하든 혹은 수도권 다 하든, 경기도에서 나오면 경기도에 하든 수도권 다 하든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대전에서 나오면 대전에서만 하든 대전, 세종, 충남까지 확장할 수 있고, 혹은 전국까지 확장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충북은 그냥 이렇게 하나예요. 그래서 광역권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줍줍은 무주택자만 하도록 바뀌게 됐습니다.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10일 이후에 나오는 모집 공고부터는 다 이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자가 뭐가 될 거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올파포가 최근에 무순위 4가구가 나올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순위 청약이 유주택자 전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도 올파포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올파포에서 소형이 한 500가구인가? 하여튼 꽤 많은 가구가 무순위로 나왔는데, 전 정부가 이제 둔촌중고 살리게 그때 몰두할 때였죠. 그래서 그거였는데, 새롭게 다시 무주택자로 바뀌게 된 첫 타자도 또 남은 올파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9,
4구, 5구, 84제곱 4가구가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이 분양가 기억하실 거예요. 줍줍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당시 분양했던 가격으로 나오게 될 테고, 자 39제곱이 그 당시 분양할 때 최고가 기준으로 7억 1,500만 원, 뭐 4구는 8억 8천만 원, 5구는 10억 6천만 원, 84는 13억 2,040만 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게 최근 시세가 얼마냐면 이렇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39제곱이 14억 5천만 원 호가가 나와 있고, 4구제곱이 17억 5천만 원의 호가가 나와 있고, 5구 84 22억 3천만 원, 27억 5천만 원, 요건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4가 되시면 무려 14억 원의 시세 차이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줍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무주택자한테는 감사합니다. 경쟁자들이 이렇게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올파포 줍줍부터 무주택자만 가능하신다. 강동구청장님께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서울시 거주자만 할 수 있게 하도록. 자, 그래서 이렇게 줍줍이 다시 한번 2년 전으로 변화하게 됐다라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또다시 올파포 얘기인데, 올파포도 못 피한 상가 공실률 46%의 원인은인데, 올파포 저희가 이제 임장대리 이대리 할 때 드론으로 찍었던 영상인데 보이시죠? 이 그 위용이 무려 12,000세대를 수용하는 이 단지의 위용이, 이 12,000세대 주민들이 이용할 상가가 있습니다. 둔촌주공에. 둔촌주공은 더블 역세권이죠. 5호선 둔촌동역이 있고 9호선이 있는데, 이제 9호선이랑 5호선 각각에 가까운 상가가 있어서 5호선 가까운 건 스테이션 5, 9호선 가까운 건 스테이션 9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스테이션 5인데, 자 상가 크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대형 쇼핑몰 한 절반 정도 크기는 될 것 같은 그런 크기인데, 자 12,000세대 주민들이 쓸 거니까 얼마나 크게 지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스테이션 5의 모습인데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이 상가 분양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자 12,000세대가 들어올 건데 이 수요를 당연히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 상가 구하기 힘들 거야. 빨리 분양받아 했는데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 기사인데, 자 일반 가구 입주 올파포도 상가 공실 골머리. 현재 지금 보시면 입주율이 한 57%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무려 43%에 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스테이션 5, 스테이션 9 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40%대 공실률이 나오는데, 자 입주 반년 올파포 백화점급 상가 기대해보세요. 그럴까요? 이제 처음에 할 때 이 정도로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공실률이 높을까? 첫 번째 원인은 임대료 자체가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임대료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00만 원이래요. 어디냐면 1층에 6평짜리 상가가. 자, 왜 이렇게 임대료가 높을까? 결국에는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일 거예요. 자, 보시면 자 6평 상가 월세가 300만 원, 스테이션 5 1층 기준 전용면 19제곱 6평 규모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대로 평당 50만 원대다. 근데 입주 초기에는 임대인들이 평당 60에서 70만 원대까지 월세를 책정해서 공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해요. 그나마 내려서 이 정도로 낮아진 거라고 합니다. 다만 월세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임대인들의 대출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 더 하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공실률 43%에서 어쩌면 더 내려가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중개사분의 설명인데,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스테이션 5의 분양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있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조합원분들이 가져간 거고, 이게 2023년 11월에 분양할 때 가격표예요. 지금 보시면 완전 상가변에 있는 건 아니고 출입구 딱 들어와서 1층에 있는 그래도 입지가 나름 좋은 요 뒤편에 있는 곳들. 자 여기 맨 위에가 전용 면적 평수예요. 그러니까 6평짜리라는 거고, 그 밑에가 평당 분양가고, 그 아래 맨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전체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6평짜리 상가가 분양가가 8억 3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당 분양가로 따지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상가가 이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마 조금 대출이 강화가 됐을 텐데, 한창 때 코로나 때 막 부동산 과열 시기 때는 여러분들 상가도 담보인정 비율이 70에서 80%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LTV가 80%까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강화가 돼서 한 50%까지 지금 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8억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냥 대출을 절반만 받았다고 칩시다. 4억이라고 쳐요. 4억을 대출받았다고 치고, 근데 상가는 주담대에 비해서 이자가 한 1에서 3%까지 비싸거든요. 금융권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한 6% 이자라고 쳐봅시다. 월에 이자가 200만 원씩 나가는 수준이에요. 4억을 받으면. 그러니까 300만 원 임대료를 받으면 이제 100만 원이 남는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이 되는 건데, 여러분 4억 3천만 원 넣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거 이율로 계산하면 한 2.5%가 3점대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만큼도 안 되는 수준, 그거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이니까 분양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어 하겠죠. 내가 지금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투자란 게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이 막 달아오르고 이래서 상가도 다시 좀 잘 될까? 뭐 코로나 때 기억을 되살려서 받아보시려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다면 아주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상가 특히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작아도 너무 작다인데, 자, 점포 대부분이 소형 평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올파포 할 때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상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한동안 또 이제 사업이 지연됐었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 재건축이 재건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총망라되어 있는 백과사전 같은 곳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상가 쪼개기가 난무했던 지역이라서 전용 6평 남짓한 점포, 이게 상당수라고 합니다. 물론 지하 1층, 2층으로 들어가면 대형마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큰 평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제외하면 평수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도 그런 거 있죠. 메가 커피라든지 이런 거 그냥 딱 테이크아웃만 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요즘 카페들 같은 경우에 잘 되는 곳들 보면 인테리어 되게 예쁘게 놓고 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절대 못 한다. 음식점도 학원도 이렇게 일정 공간 이상 필요한 업종들이 좀 들어오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종들이 그냥 근처에 있는 대형 상가로 좀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상가가 수익률도 안 좋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는 단지들 중에서 상가조합원들이 우리 돈 더 낼 테니까 아파트 주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이는 게 대치동의 남서울 종합시장이라는 곳인데, 뭐 이름만 들으면 시장 아니야 할 텐데 상가입니다. 뒤에 이제 보이는 아파트가 레미안 대치팰리스거든요. 레드펠 음막, 레드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상가예요. 그래서 3층짜리 상가인데 요거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건축할 지금 계획이에요. 근데 다 상가 조합원이었겠죠. 아파트는 여기 주택은 없으니까. 근데 원래 이제 상가에서 아파트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그냥 우리는 상가 유지할게라고 신청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우리 좀 아파트로 변경해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분담금은 더 내야 될 수도 있는데 아파트 남는 게 있으니까 좀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한 90채 정도 물량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상가조합원들이 이 중에 몇 개 좀 가져갈 수 있겠냐는 요구가 있어서 조합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가를 받으시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에 한번 분양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가 공실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상가는 진짜 안 되겠다 해서 뒤늦게라도 아파트를 받으려는 분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가 문제 심각하다는 게 이 남서울 종합시장 분양, 조합원 분양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상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상가 의무 비율 낮춰주겠다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미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근데 왜 이렇게 많냐면 일단은 둔촌중공에서 살펴본 대로 상가 조합원분들의 지분 쪼개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도 막으려고 권리산정일도 상당히 빡빡하게 앞당겨 놨죠. 상가 조합원 지분 쪼개기가 문제고, 두 번째로는 상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조합 임원들, 조합원들이 분양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상가를 좀 늘리는 측면도 있어요. 자, 왜냐면 가령 이제 이게 특히나 강남 3구, 용산구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잖아요. 이들 지역들은. 그러면 아파트 일반 분양 늘려봤자, 아무리 늘려봤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수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올파포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었는데 상가는 평당 1억 3천까지 분양을 했었죠. 아파트가 제가 기록하기로 한 3,800만 원인가 이 정도 평당가였는데,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게 상가이기 때문에 이 상가를 많이 늘리게 되면 그만큼 분양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가를 늘려왔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너무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공실도 생기고 미분양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심의를 할 때도 재건축 재개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는 상가 의무 비율이 있었다가 완화를 해줬는데, 그냥 주거지역에서도 편의시설이 없으면 건축심의 때 좀 얘기가 나와요. 이거 상가 어느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어? 너네 원래 상가 갖고 있었던 것도 있으니까. 없으면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조금은 넣어, 이렇게 좀 약간 심의해서 반려를 하거나 다시 좀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시대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편의점, 미용실, 은행,
병원 이렇게 좀 필수적인 것들만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만 딱 만들고 나머지는 없어도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러면 조합원분들의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엔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실 피해로 돌아오니까 좀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조금 완화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올파포도 모피안 상가 공실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서울은 전 국민의 투자처, 서울 집값 부산의 3.5배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텐데 실제로 제가 수치로 다시 한번 보니까 좀 놀라웠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서울 평균 매매가 부산의 3.5배.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한 채 살 돈으로 부산에는 3채 이상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부산이 이런데 다른 지역들은 오죽하겠어요. 보시면 이게 2015년 5월에 서울과 부산의 평당 평균 매매 가격이거든요. 서울이 평당 1,710만 원이었고 부산이 802만 원이었어요. 격차가 한 900만 원 정도 났었던 거죠. 그리고 배수로 따지면 2.1배였는데 부산은 평당 1,214만 원인데 이제 지난달 기준입니다. 서울은 4,250만 원입니다. 평당가가. 그러니까 격차 자체가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9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격차, 절대 가격 격차가 3배 이상 커진 겁니다. 무려 10년 사이에. 이유는 뭘까요? 부산 경제와 인구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처럼 두 도시 아파트값 격차가 벌어지는 건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15년 88조 7,489만 원이 아니라 억 원이겠죠? 억 원에서 2023년 114조 1,654억 원으로 약 286% 올랐다. 근데 반면에 서울의 지역 내 총생산은 41.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죠. 자,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도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174만 7천 명인데 10년 전에 비해서 2만 7천 명 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도 같은 기간 줄긴 줄었어요. 근데 전체 인구에 비교하면 4만 3천 명 줄은 거니까 그렇게 크게 줄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천이랑 경기의 경제활동 인구는 상당히 크게 늘었어요. 경기랑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잖아요. 인천 경기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다들 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일 생활권으로 묶이는 지역들은 특히나 더. 그래서 두 도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여러분 이게 비단 서울, 부산의 격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은 전 국민의 투자처라고 제목을 달았던 이유는 여러분 이제 서울은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것 중에 20% 이상은 외지인이 삽니다. 자, 이게 가장 최근이죠. 아마 4월인가 5월, 4월 집계일 거예요. 4월 집계가 최신인데 여기 보면 20% 이상, 25%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아파트 23.3%가 원정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100채 중에 23채가 원정 투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를 외지인이 산 비중을 제가 201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가져온 거거든요. 보시면 이때는 10%대였어요. 이렇게 뭐 13% 찍었던 적도 있고 뭐 높아야 뭐 20% 간신히 찍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20%를 넘어갑니다. 자, 이게 장기 추세선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36%를 찍었던 적도 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12월인가 11월일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막 하락하던 시기예요. 근데 이때 기회다 싶어서 지방분들이 서울에 많이 샀었어요. 서울분들은 심리가 얼어붙어서 안 샀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샀던 분들이 있어서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20%대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정 투자 뉴노멀이 됐다. 자, 제가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된 세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지방에 건물 팔아서 서울에 자녀 아파트 증여하겠다는 상담이 많다. 부산에, 울산에, 전주에 아파트 재테크 관련된 강연을 하러 가도 이 지역에 어디 사냐고 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어디 사야 되는지만 물어본다. 자, 그리고 이거 최근에 박원갑 수석 저희가 수석이 인터뷰했을 때 하셨던 멘트죠. 서울은 이제는 그냥 투자 시장이다. 그러니까 실수요만 있는 시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투기가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가격이 안정되는 시장이 아니다. 주택보급률이 서울은 100을 넘어도 가격이 안정될 수 없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00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뭐 우리나라 분들이 지방에서만 올라오면 다행인데 외국인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호제 내국인은 투자 힘든데 이 틈에 강남집 쇼핑하는 중국인, 요게 저희 최근 기사였는데
국내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10만 채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중국 분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국인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 40, 무주택자여야 50까지 되는 거고 DSR 40%도 적용을 받고 하는데, 이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규제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돈을 그냥 들고 우리나라에서 환전한 다음에 그냥 그걸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규제가 닿지가 않아요. 반포자에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샀던 거 누구냐? 외국인이었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료 쪽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의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즈벡까지 소문나니 반포의 인기, 서울은 이제 전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언급도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좀 나오면 조금 그래도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미약하게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사고 싶어서 난리인데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뉴스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간 시세랑 다음 주 분양 살펴보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주간 시세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이 0.26% 올랐는데 이게 작년 여름 불장 기억하시나요? 8월에 그때 이후로 최고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다시 불장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방은 여전히 좀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전세 가격도 들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 서초 0.45%, 강남 0.51%, 송파 미쳤습니다. 0.71%, 강동이 0.5%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 0.56% 올랐는데, 이게 2월에 토어제 풀리고 나서 막 과열이 되고 3월 셋째 주에 딱 재지정되기 직전 거의 그 수준입니다. 지금 가격이, 상승률이. 가격은 더 올랐죠. 그거보다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토어제 묶은 게 이미 무색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다 가져왔어요. 서울 지역. 그래서 보시면 종로, 중구도 0.1시 0.11%고 용산 장난 아닙니다. 0.43%. 성동은 0.47%고 광진구 이렇고, 동대문 중랑은 조금 주춤해요. 왜냐하면 동대문구는 입주 물량이 어쨌든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중랑구도 리버스에 남아 입주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을 텐데, 자, 성북구 0.14% 올랐고, 강북구, 도봉구, 그러니까 노도광도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합이나 마이너스 아니에요. 확연히 상승으로 돌아선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평구 좀 그냥 미미한 수준이고, 서대문구 많이 올랐고, 마포구 0.45%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양천구 0.31%, 여기 목동이 쏘고 있죠.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는 약간 상승하는 추세고, 영등포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여의도 때문이죠. 0.21%. 동작구 장난 아닙니다. 흑석이 요즘 좀 쏘고 있기 때문에 0.39% 올랐고, 관악구 0.0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정말 외곽 쪽 노도관, 금관구 빼고는 0.1% 이상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주요 지역들은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기가 경기도로까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자, 과천은 이미 많이 퍼지고 있었고, 전주랑 상승폭이 비슷한데 분당이 0.39% 올랐습니다. 과천이 쏘면 분당도 가는 거예요. 강남이 오르면 분당도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이 선도지구 지정하고 재건축이 계속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르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분당이 오르면 그 밑에 쭉 연결되어 있는 수지 오릅니다. 수지가 그래서 0.24% 올랐고, 그 다음에 하남도 강동이 오르니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까지로도 지금 이 정도의 상승률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상당히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 분양입니다. 다음 주 분양 민간 분양 중에서는 볼 게 없고요.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요거 과천 지정타 S7, 과천 그랑레브 대시양, 요게 이 무순위가 나왔습니다. 무순위. 근데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건 아니고 무주택인 신혼부부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혼희망타운이었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일반 공급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는 조건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전국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집 공고는 6월 10일 전에 나왔습니다. 6월 10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 요 살펴보시면 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분, 태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신 분들도 가능하고 예비 신혼부부인 동시에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으면 되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두시고 703동 1402호예요. 층수 괜찮죠? 층수 괜찮고 그 다음에 확장비 포함해서 5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자 여기 있는 단지인데 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과천 프로지오 벨라르테 여기가 S6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똑같은 평은 없습니다. 자 참고로 5제곱입니다. 5제곱이고 5억 5천만 원에 나오는데 건너편에 84제곱 33평이 최근에 거래가가 16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못해도 그랑레브 대시장도 시세가 형성되면 5제곱이 못해도 10억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꽤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신혼부부 여러분들 실거주 의무 기간에 채울 수 있다면 자 넣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일 겁니다. 5년 아니면 3년일 텐데 이건 공고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실거주 기간을 채울 수 있다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신혼부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부터 할 거예요. 이건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둘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뉴스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탓에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인의 투자처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 컨설팅 기업 엔비아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미국 투자 이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인중개법인과 협력해 실제로 미국을 방문해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참관단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